미국은 기준금리를 앞으로도 올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야, 이거 어쩌면 대공황급 경제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걱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뭔가 말 못할 어떤 변수 때문에 그랬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증가한다. 아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경제파국으로 치닫는 금융위기 책의 저자시죠. 최용식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네. 뵙습니다. 네, 저희가 인터뷰한 지가 한 달 한 달 전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일단 미국에서의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신용 위기에 처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왔고요. 하지만 뭐 즉각적인 대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괜찮아질 것이다. 지금 이제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JP모간 같은 데서 또 인수하고 그런 부실은행들에 대해서 부실은행, 뱅크런 사태가 벌어진 은행. 네, 어떻습니까? 미국 경제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으로 보는 분들이 좀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제 판단은 그거하고 반대되는데요. 물론 이제 긍정적인 변수들이 좀 있어요. 실물 부문에서는 특히 이제 자원 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들어갔거든요. 아, 원유가. 예. 그래서 이제 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같은 소득으로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게 되니까 경기는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통화금융 부문은 대단히 부정적이에요. 우리 몸의 소화기관이 제 아무리 역할을 잘하더라도 이 혈관계가 제 역할을 못하면 생명이 위험해지잖아요. 이 혈관계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통화금융 부문인데 지금 하반기 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미국에서 좀 계속해서 새로운 그 은행들, 지역 은행들의 그 부실 문제가 좀 튀어나오고 있거든요. 이번에 또 팩웨스트가 또 부각이 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한 현상. 이건 뭐 그냥 지역 은행들 계속 큰 은행이 흡수합병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해결되지 않겠냐라고 좀 편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겠어요. 발생할 확률이 1%인 일이 2번 반복될 확률은 0.01%고 이게 3번 반복될 확률은 0.0001%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은행이 파산할 확률은 1%가 안 돼요. 근데 실버게이트라는 조그만 캐피탈 회사가 도산한 다음에 바로 실리콘밸리 은행, 또 시그너처 은행 등이 이제 파산을 했고, 그 뒤로도 이제 연쇄적으로 여러 은행들이 이제 파산하거나 합병당하거나 그랬잖아요. 네. 이 얘기는 발생할 확률이 거의 없는 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경제 원리가 필연적으로 작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경제 병리학의 핵심적인 그 경제 원리 중 하나인 신용 파괴 원리예요. 신용 파괴가 작동을 하게 되면 신용 승수배만큼 경제 내의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압력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 피가 10%만 빠져나가도 목숨이 위태롭듯이 경제도 그런 파국적인 상황으로 가게 되거든요. 이제 그 파국적인 상황이라는 게 이제 흔히 금융위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금융위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한 다음에 미국 정부와 연준이 예금 전액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뱅크런이 다른 회사로 전념되는 것은 일단 차단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 은행의 자산 총액이 3,430억 달러인데 이게 미국 본원통화의 한 6% 정도 돼요. 꽤 큰 규모인데 그만큼의 유동성이 경제 순환에서 일단 이탈을 했잖아요. 네. 그럼 유동성이 수축되고 이 유동성 수축은 신용 파괴 원리를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여기저기에서 이 은행이 문제다, 저 은행이 문제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트리거 역할을 할 어떤 사건이 하나만 터지면 바로 금융위기가
우리가 가시적으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진행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물론 트리거가 작동을 하지 않더라도 연말쯤에는 미국 증시가 무너지지 않을까. 심리적인 저지선이 다우지수 3만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무너지면 그냥 미끄럼을 탈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지금 우려하고 있고, 그런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에 덮친다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참 어렵겠다, 더 어렵겠다, 국민들의 경제는 더 심각해지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연말에 미국 다우지수,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무너질 것으로 보는 근거, 그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사실은 미국 증시는 거품이 잔뜩 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금융위기라는 게 광기, 패닉, 붕괴의 과정을 거치거든요. 네. 이거는 그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찰스 킨들버거라고 세계적인 경제사학자가 700년 동안의 세계 금융위기를 연구해서 검증해 놓은 그 이론이거든요. 지금 광기가 벌어지면 반드시 거품이 생기는데 그 거품이 잔뜩 커져 있어요. 예, 그거는 뭘로 금방 아실 수 있냐 그러면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1989년 4월 달에 1004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네. 그때 당시에 그 미국의 다우 지수는 2600을 간 넘는 수준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이 종합주가 지수는 이제 2500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인데 미국은 36,000까지 갔다가 지금 33,000까지 빠져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견뎌내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금융위기가 계속되면 경제 내에 유동성이 수축되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거래도 줄고 또 가격도 폭락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 트리거가 나온다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트리거가 무엇이 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요즘 부각되고 있는 게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문제. 이 공실률이 뭐 20%를 넘어섰다고 하고, 예, 네, 이 워낙 그 상업용 부동산 레버리지를 많이 쓰는데 이게 과연 연장이 될 것이냐, 롤오버가 될 것이냐, 대출 연장, 이 부분에서 가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그걸 지적하고 있고 많은 보도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국내 전문가들도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네. 제가 그게 부연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고, 자관 상업용 부동산은 거품이 잔뜩 껴 있어요. 증시보다 더 많이 껴 있어요. 부동산 쪽에, 네. 상업용에. 그래서 그게 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미국의 경제 상황 그리고 미국의 금융위기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놓치는 수가 있어요. 다른 면에서 트리거가 터질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거용 부동산도 거품이 많이 껴 있어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주식시장도 거품이 많이 잔뜩 껴 있어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한 곳에서 트리거가 터지면 이게 바로 전염돼요.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도 터지는데, 상업용 부동산이 터지기 전에 어떤 트리거가 터지면은 그렇게 가겠다는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도 유심히 보셔야 되고, 또한 미국의 주가지수 흐름도 유심히 보셔야 이제 이 삼각관계를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진단해낼 수 있고, 또 조금 그 가까운 미래라도 이렇게 예측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를 한꺼번에 주시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그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맞습니다. 정부 당국자들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터지면 바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다 뭔가 그 플랜들이 다 서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맞아요. 그 어떤 사건 예측이 가능한 일이 전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제 주체들도 경각심을 갖고 그게 대응을 하고, 정책 당국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대책을 이제 다각도로 세워요. 네. 이제 환자가 건강이 나빠지면 의사가 여러 이제 처방을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 벌어져서 그 중병에 걸려도 이제 낫는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기를 바라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상업용 부동산에서 트리거가 터지기는 어렵다. 미국의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놨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이제 엉뚱하게 주거용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에서 거품이 꺼지는 일이 벌어지면 바로 전염돼요. 그러면 대책이 없어요. 어떤 대책을 쓰더라도 그게 효과가 없는 일이 벌어져요. 일반적인 자산시장의 폭락. 맞습니다. 이 현상 자체가 네. 트리거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그 폭락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폭락하는 데는 분명히 또 부정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폭락이 될 텐데. 그 폭락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은 신용 파괴 원리 작동인데 그 신용 파괴 원리를 작동하게 하는 것 변수들은 또 다양해요.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가장 크게 꼽고 있는 게 뭐냐면 미국이 경제 정책을 이렇게도 쓸 수 없고 저렇게도 쓸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 1970년대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난 다음에 재정 정책은 경제 성장에 그리고 경기 변동에 거의 그 쓸모가 없다. 이게 이제 드러난 다음부터는 이제 통화금융 정책이 국가 경제 경영의 주요 그 정책이 돼 있는데 이 통화금융 정책이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미국은 지금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만약 기준금리를 올리잖아요. 네.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MBS 특히 이제 CMBS 그 커머셜 모트게이지 베이스드 시큐리티라 그러죠. 이제 그쪽에서 그 가격이 하락을 하게 돼요. 또 국채 가격도 하락하게 되는데 이 MBS하고 국채는 그 현금 통화로도 간주해주고 또한 자기 자본 비율로도 간주를 해줘요. 네. 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외환보유고 가용 외환보유고도 포함시켜줘요. 그래서 이제 거의 모든 금융기관들이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이 금리가 오르면 이게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보유하고 있는 이제 이 국채나 MBS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제 그 자기 자본 비율 확충해야죠. 손실 충당금 쌓아야죠. 현금 추가로 보유가 이제 쌓아야죠. 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대출, 추가적인 투자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날 거는 뻔하잖아요. 경제 내 유동성이 이제 그 수축이 되면서 신용파괴가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걸 걱정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금리를 이게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최악의 상황이 되면 유동성 공급과 금리 인하, 뭐 자주 쓰는 거니까 경기 침체 기간에 이 두 가지 무기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하시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기준금리를 만약에 내리잖아요. 네. 미국만 홀로 내리게 되면 이제 달러가 약세로 전환해요. 이게 그동안에 미국이 고금리 정책을 펼치니까 다른 나라들의 저축이 미국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갔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상대적으로 이제 그 유동성이 풍부해졌고, 그리고 이제 그러는 바람에 이제 달러 가치가 올라갔죠.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까 다른 나라에 투자됐던 국제 금융 자본들이 이 환차익을 오르고 미국으로 이제 또 그 이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이제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그동안에 이제 그 거품이 잔뜩 끼어 있는 부동산 그리고 주식 시장을 잘 버텨줬는데, 그리고 성장률도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 2.1%라는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기록했는데, 이게 만약에 금리가 내리잖아요. 그럼 달러 약세로 돌아서잖아요. 네. 그럼 환차손이 발생하잖아요. 미국에 투자된 국제 금융 자본들은 그 환차손을 피해서 미국을 이탈해요. 그러면 즉각 유동성이 수축되면서 신용 파괴 원리가 본격적으로 그리고 가시적으로 작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미국은 금융위기가 더 빠르게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올려서 금융위기로 가는 데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겠지만, 만약에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 이거는 3개월 이내에 바로 금융위기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미국은 기준금리를 앞으로도 올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실제로도 연준 의장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물가가 지금 5%가 깨지고 4.9%까지 내려갔잖아요. 앞으로 더 내려갈 거예요. 주요 자연가격들이 이제 많이 하락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는 기준금리 인하 없다고 선언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참 난처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금융위기라는 것은 전염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네. 그래서 어느 한 나라에서 금융위기가 터지면
즉각 다른 나라들로 전염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코로나 사태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전염까지 막아서고 그리고 신용 파괴 원리 수축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제 공조 체제가 필수적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치니까 다른 나라의 국내 저축 또 거기에 투자된 국제 금융 자본들이 미국으로 다 갔잖아요. 그 다른 나라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다른 나라가 협조해줄 이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낮춰가면 다른 나라도 같이 낮춰주면 그 달러 가치가 유지가 돼요. 근데 미국만 홀로 낮추면은 이제 달러는 바로 약세로 돌아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미국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제 눈에는 정책 처방이 보이질 않아요. 아무리 심각한 경제 파국이든 경제 위기든 적절한 정책이 신속하게 펼쳐지면 그걸 차단하거나 아니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지금 국제 공조 체제도 무너졌죠. 네. 그렇다 해서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죠. 미국은 완전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어쩌면 대공황급 경제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걱정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 연준이라든가 이런 데서 미국 정부에서 어떤 문제들이 계속 터질 때마다 막고 막아나가는데, 이게 여러 번 반복되면 끝에 가서는 더 이상 내놓을 정책이 없는 바로 요 순간이 오게 될 것이다. 아,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제가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정확한 표현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 시점이 연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예, 저는 이렇게 그렇게 보시는 보고 거군요. 있습니다. 하긴 뭐 지금 나오는 얘기 보면은 은행들은 뭐 미국채를 그 할인가율을 적용하지 않고 100%다 그 원금으로 인정해가지고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막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그렇죠. 상당히 심각하다고 하는데 만약에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뭔가 그런 어떤 대책을 세웠을 때 과연 재정이 그만큼 돼주겠느냐? 지금 이제 예금 전액 보장으로 뱅크런이 다른 은행으로 전염되는 거 막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 어느 한 중형급 은행 하나만 파산하면 미국은 대책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그 예금 보험 기금은 지금 한 1,8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돼요. 네. 뭐 추가로 이제 대형 은행들한테 이제 징수를 해도 이건 한 2, 3년 걸려요. 그래서 근데 그게 반해서 지금 미국의 예금 총액은 18조 달러예요. 이 조그만 예금 보험 기금으로 이걸 어떻게 커버를 해요? 그 문제가 생기는 은행들의 예금 보호를 다 100% 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그 총액이 최대한 봤을 때 18억 달러인데 그게 있느냐?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시점에서 그 또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미국의 디폴트가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물론 디폴트 되진 않을 거라고 보는 분이 대부분입니다만 어쨌든 이런 그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여기에서 생기는 리스크도 있다. 그게 무엇이냐? 신용 뭐 등급이 낮춰지는 거 아니냐? 뭐 여러 얘기가 있어요. 이 국가 부채라는 거 굉장히 위험해요. 다만 이제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흑자고 그 규모가 크면 오히려 네. 디플레이션이 생기는 건 사실인데, 이제 경상수지까지 적자이고 국가 부채가 크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초인플레이션이 벌어져요. 네. 이건 세계사에서 여러 번 증명했으니까 제가 굳이 뭐 설명드릴 필요가 없어요. 통화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물가는 올라가잖아요. 이 국채가 늘어나면 국채가 시장에 소화 안 되면 결국은 그 중앙은행의 통화 발행에 의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초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이 초인플레이션이 무서운 건 사실이고, 그래도 거기에 국가 부채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게 뭐냐면, 국채가 시장에서 잘 팔리잖아요. 네. 그 뭐 시장 이자율을 뭐 과다하게 올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국가 부채는 경제에 큰 타격을 안 줘요. 이것도 이제 역사적인 그 경험이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미국이 이 디폴트 간다 국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바이든 정부로서는
그 의회를 공화당이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압박하기 위해서 국가 부도가 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건 그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게 트리거의 역할은 할 수가 있어요. 그게 트리거의 역할을 하면 진짜 대책 없이 금융위기가 바로 급속하게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무디스에서도 6월 8일 정도까지 이 부채 한도 협상 요 자체만 가지고도 뭔가 신용 등급을 낮출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뭐 언급을 했다. 이게 이제 지금 요즘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 8일 전후로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맞아요, 맞아요. 신용 한도가 만약 떨어진다. 가능한 일일까요? 근데 무디스 전부 다 미국 기업들인 것 같은데. 미국에 있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의회가 그 신용 한도, 부채 한도를 증액을 안 시켜주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미국 재정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미 이제 목에까지 다 찼으니까. 그래서 이제 공화당은 대신 재정 지출을 줄여라. 그럼 부채 한도 늘려주겠다 그러는데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그 재정 지출을 줄이면 정부 역할이 이제 줄어들잖아요. 네. 또 금융위기를 이제 대처하기 위해서는 또 그 재정 소요가 좀 많이 일어나고 그래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바이든 정부는 이제 국가 부도 뭐 이런 그 협박을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강요를 하고 있는데 그게 합의가 되지 않겠어요? 중간쯤에서 합의될 걸로 봐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생기는 그 불안 심리 이런 것들이 또 트리거가 될 수는 있다. 아이, 그럼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니까요.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상황이 좀 안정적이고 그 누구나 좀 이렇게 마음을 놓을 만한 상황이라면은 괜찮은데 지금같이 불안 심리가 막 쌓여 있을 때는 그럼요. 그게 좀 평소에는 별거 아닐 수 있어 보이는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겠군요. 사람들의 심리라는 것은 어디로 흘러갈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한순간에 어느 한쪽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에도 당시의 현금 보유량 그리고 경영수지 이런 거 보면 대단히 양호했어요. 과거에 그 조선했던 은행에 비해서는 굉장히 양호했었는데 뱅크런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렇죠. 싹 빠져나가니까. 순식간에 이 그 뱅크런이 일어나면서 그 현금 부족으로 이제 유동성 부족으로 결국은 파산을 하잖아요. 네.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트리거가.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용 파기 원리가 작동이 되면서 이 신용 경색 현상은 더 벌어진다. 확대돼 갈 것이다. 이건 아마 많은 분들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의 잉여 저축 이것도 지금 다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소비로 버티는 나라인데 소비 심리 혹은 소비 지출 이런 것도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경제학을 지금 한 50년 공부했는데 잉여저축이라는 용어를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짐작만 하는데 잉여저축일까? 그게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미국은 고금리 강달러 정책으로 다른 나라의 국내 저축 그리고 다른 나라에 투자된 국제 금융 자본들을 미국으로 끌어들여서 이 유동성을 풍부하게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게 지금 한계가 와 있어요. 더 끌어들일 국내 저축도 거의 말라 있고 또한 다른 나라에 투자된 국제 금융 자본도 이미 많이 거의 다 미국으로 흘러갔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외부에서 수혈될 유동성이 없는 셈이에요. 그래서 이 큰일 났다. 어차피 미국은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하게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걸 쳐다만 보고 어떤 대책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 잉여저축이라는 걸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남는 돈 은행에다 저금하는 그래서 언제든 쓸 수 있는 돈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그 언제든지 소비에 쓸 수 있는 그 여윳돈이 좀 점점 줄어든다. 그럼 결국은 그것이 더 많이 줄어들게 되면 갈수록 사람 심리는 그 주머니가 얇아지면은 점점 더 아끼려고 하는 심리 이런 것들이 모여지면서 소비를 안 하려는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확대돼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일반 소비자들이 이제
그 자기의 경제생활 안정을 위해서 일정한 자산을 항상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없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산이 주식이나 부동산이잖아요. 거의 100%예요, 이게.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금융위기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고 주식 가격도 떨어지고 다른 이제 그 파생금융 상품 가격 떨어지고 또 금융 상품들 다른 일반 금융 상품들 가격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자산이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고 그러면 이제 자산 효과라고 있잖아요. 네. 자산이 늘어나면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자산 효과가 역효과를 내요. 맞아요. 이게 그 저희도 이렇게 보면은 뉴스 보면은 주식 시장이 막 화랑이고 주가가 막 오르면은 여의도 증권맨들이 맞아요. 술 마시고 예. 네. 저 맞아요. 뭐죠? 하여튼 이렇게 예. 파티 분위기가 나는데 경제가 활성화되고 안 좋아지면 전부 쪼그라들고 예, 네. 맞아요. 감원 바람이 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자산 시장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지금 주식을 상당히 많이 팔아치웠다. 지금은 별로 투자할 만한 데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여윳돈 가지고 그냥 단기 채권 가지고 뭐 운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워런 버핏은 뭐 잘 아시다시피 세계 최고의 그 투자 전문가고 또한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그분이 뭐 경제학에 대한 어떤 그 탁월한 식견을 가졌다기보다 선험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만큼 공부 많이 했겠죠. 그 세계 금융사 그리고 투자 역사 이런 공부를 엄청 하셨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선험적인 지혜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선험적인 지혜는 누구도 이기기 힘들어요. 다만 이 보통 사람들은 그 이제 소위 이제 투자의 주기 이거는 예측해낼 수가 있어요. 경제 병리학에서 이제 그 규명해 놓은 경제 원리들만 좀 숙지를 하고 그리고 임상 경험을 좀 쌓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거든요. 모든 경제 위기는 금융위기를 경유한다. 그리고 금융위기는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금융위기는 광기, 패닉, 붕괴의 과정을 거친다. 이 광기는 보통 한 3년에 걸쳐서 지속이 되고 그 다음에 패닉은 반년에서 1년 그리고 붕괴는 또 반년에서 1년 그 뒤에는 한 5년 정도의 장기 정체에 들어간다. 이게 이제 그 일반적인 주기이거든요. 네. 그 중에서 광기는 미래 수요가 현재로 넘어와서 현재 수요가 합쳐져서 가격을 폭등시키면서 일어나고 그리고 그 패닉은 이제 수요가 시간 이동을 해갔으니까 그 공동화된 때가 오잖아요. 수요가 없어진 때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불안 심리가 확산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 가격이 점진적으로 하락하잖아요. 그럼 신용 파괴가 작동을 해요. 그럼 경제 내 유동성을 수축시키니까 가격들이 폭락을 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제 그런 게 이제 경제 병리학의 일반 원리인데 이 원리만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세계사의 그런 금융위기의 역사나 혹은 다른 경제 파국의 역사를 좀 열심히 공부하시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네. 근데 최근에 그 독일도 불황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면서 뭐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을 포함해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그 실제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물론 상당히 부정적입니다만은 어쨌건 연준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하라는 정책으로 다시 경기 부양을 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겠냐. 그러면 처음엔 좀 충격이 있어도 결국은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세계 경제에서 경상수지 흑자가 가장 큰 나라가 독일이에요. 흔히들 중국이 가장 큰 흑자를 기록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경상수지 흑자를 미국에 그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가 심상치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 은행들이 뭐 파산하고 또 이제 그 유동성이 이게 몰리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 신용 파괴 원리가 물밑에서 작동하니까 잘 파악이 안 되긴 하지만 이 신용 파괴 원리가 이미 독일에도 전염됐다. 그리고 독일을 위시한 다른 EU 국가들에도 점점
전염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바람직해요. 네. 그래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를 낮추려면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 바로 금융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달러가 약세로 안 돌아서 해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최소한도 G20 국가회의라도 소집해서 기준금리를 같이 낮춰줘야 돼요. 그래야 달러가 약세로 안 돌아서요.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는 순간 달러 매도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미국은 뭐 치명적인 금융위기를 겪겠지만 다른 나라들도 온전치 못해요. 미국 달러와는 기축통화잖아요. 그렇죠. 국제 결제 통화잖아요. 그래서 그게 위상이 흔들리게 되면 국제 개혁도 어려워지고 국제 금융시장도 어려워지고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발 미국이 그 고금리 강달러 정책에 대한 다른 나라에 피해를 입혔던 것에 대한 그 반성 위에 그 G20 회의라도 소집해서 그 정부 수반 또 그 재무부 장관 중앙은행 총재 모두 소집해서 모범을 보이겠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했다. 이렇게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해줘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큰 부정적인 영향 없이 벗어난 사례가 있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대표적인데 그때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더 위험했어요. 그 3월 달에 베어스턴스에서 뱅크런이 발생한 다음에 이제 파산 지경으로 가니까 이제 신용 파괴 원리가 이제 작동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베어스턴스를 JP 모건에다가 인수시켜서 이제 차단을 하려고 했는데 신용 파괴 원리 작동을 차단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해요. 그 뒤로 워싱턴 뮤추얼, 와코비아, 와무 그 대형은행들이거든요. 연쇄적으로 파산하고 다른 거의 모든 금융기관들도 다 붕괴 위기에 처해요. 그 페니메이, 프레디맥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완전히 파산 지경에 들어가요. 네. 물론 이제 미국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살려내긴 했죠. 그리고 그 세계 최대 그 보험회사인 그 AIG도 붕괴 위기에 몰려요. 그래서 미국이 당시에 그 7천억 달러의 그 구제금융 자금을 조성을 해서 그걸 투입하겠다고 선언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4,400억 달러인가 투입을 해요. 그래도 이게 금융위기가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G20 회의를 소집해서 행정 수반 그리고 재무부 장관, 연준 의장 모두 다 모이게 해요. 그럼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미국이 모범을 보이겠다. 협조하자. 그러면서 모범을 보여요, 실제로. 그래서 2008년 말에 본원 통화를 2배를 늘려요. 기준금리도 그 5.25%에서 0.25%까지 내려요. 그리고 재정 지출도 대규모로 투입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경제 위기를 벗어나는데 그것도 다른 나라 협조 없었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때 다른 나라도 같이 낮춰야 된다. 그 유럽 중앙은행도 그 기준금리를 대폭 낮췄고 본원 통화를 당시 37%를 증가시켰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국에 협조해서 미국의 달러 가치가 폭락하는 일도 그 차단을 좀 해주고 그리고 같이 공동으로 그 경제 악순환을 차단하는 일을 해줬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 비교적 얕은 경기 후퇴 그리고 기간이 짧은 경기 후퇴만 겪고 무난히 벗어나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미국이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펼치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 누가 거기에 협조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미국이 G20 회의 소집해야 돼요. G7 갖고 안 돼요. 지금 G7 회의에서 그거 지금 논의하고 있다는데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좀 더 많은 나라들이 거기에 합류해야 된다. 그럼요. 뜻을 모아야 된다. 그럼요. 근데 그 얘기는 사실 중국도 포함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포함시켜야죠. 중국은 지금 세계 2대 경제 대국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중국은 미국이 그런 공동 대응을 요구하면 중국은 거기에 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중국 경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경제 지표로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해요. 이번에 나온 경기 데이터 보고 디플레이션 상황에 빠진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두말할 것도 없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난해 4분기에 그 중국이 발표한 건 플러스 성장했다 그랬잖아요.
그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기 소비량이 줄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산업 생산이 증가하고 전기가 소모가 줄었는데. 아이 그러면요. 아 전기는 기초적인 에너지잖아요. 공장 돌리는데 모터 없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 1사분기는 뭐 4.5% 성장했다고 발표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랬더니 다른 통계 보니까 중국 중앙정부 재정 수입이 몇 퍼센트 줄었더라고. 꽤 크게 줄었어요. 아이 경제 활동이 중국 데이터를 못 믿는 거군요. 위축됐으니까 재정 수지도 악화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인데다가 지금 또 중국은 이제 통계 창조를 하다가 이제 그런 다른 통계들로 이제 반박할 여지가 있으니까 홍콩에 윈드라고 있어요. 네. 이게 경제 통계를 다른 나라에 팔아서 이제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그 윈드가 다른 나라의 통계 제공을 다 끊었어요. 중국 정부가 차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통계를 지금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만큼 중국 경제는 힘들어요. 그래서 중국 경제도 미국이 우리 모범을 보이자 하면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기네 경제난부터 해결해야 되니까. 아무리 패권 전쟁에서 서로 감정이 상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요. 근데 사실 지금 계속해서 우리 뉴스에도 나오는 그 논조들을 보면은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이 80% 이상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약달러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약달러에 대비한다는 건 결국 달러 자산을 지금 팔자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결국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 이렇게 모였을 때는 그게 달러의 위기, 미국 경제 위기로 갈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연결이 되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보통 우리가 달러 약세일 때 전 세계 무역이 활성화된다라는 어떤 또 기본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더 좋아지는 거 아니야라고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쉽게 합의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유럽 같은 데서 지금 보면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꾸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낮춘다라는 게 또 이게 또 만만치 않겠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럼요.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게 되면 다른 나라들의 수출이 증가한다는 것은 경제가 정상적일 때. 근데 만약에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서 기축 통화로서 신뢰를 잃잖아요. 네. 그럼 국제 교역이 붕괴되는 수가 있어요. 세계 대공황 때 이미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국제 교역이 3분의 1 토막 나요. 뭐 어떤 나라들은 10분의 1 토막 나고 막 그랬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좀 우리가 객관화 시켜 보면은 상당히 미국 경제가 위태위태스러운데 연준은 계속 큰 소리 친단 말이죠.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우리는 최우선이고 금리 인상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우리가 언제 끝냈다고 했어. 뭐 이런 식의 얘기 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 이걸 어떻게 봐야 되죠? 연준은 그래요. 물가 불안을 잡기 위해서는 고금리가 필수적이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명분이에요. 그것 때문에 고금리 아니에요. 그 뭘로 알 수 있냐 그러면 3월 8일 날 실버게이트 도산한 다음에 연쇄적으로 여러 은행들이 이제 파산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3월 23일 날 또 이제 연준이 0.25% 금리를 인상하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미국 연준의 밸런스 시트를 보면은 3,910억 달러를 경제에 추가로 공급을 했어요. 그러면 통화 공급 증가시킨 게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요. 기준금리를 올린 게 물가 안정에 기여를 해요. 말이 안 되는 이율 배반적인 정책을 펼쳤잖아요. 네. 물가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통화를 증가시켜줬어요. 그렇다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뭔가 말 못할 어떤 변수 때문에 그랬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예요. 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2019년도에 GDP의 2.2%에서 2020년도에 2.6%로 증가해요. 네. 거기까지도 세계 경제가 견뎌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국제 교역이 증가하면서 달러 수요가 늘었고 또 다른 나라들이 외환보유고를 추가로 축적해야 되니까 경제가 큰 만큼 이제 외환보유고 축적 수요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2021년도에는 이게 갑자기 GDP 3.6%로 증가를 해요. 네. 그 달러가 약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만큼의 달러가
해외 시장에 유출됐으니까. 네. 그뿐만 아니라 2022년도에는 이게 또 그 1,000억 달러가 더 증가해요. 그래서 그 경상수지 적자가 9,500억 달러가 돼요. 네. GDP 한 3.7% 정도 되는데 이게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그러면 달러는 약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에 투자된 국제금융자본들은 환차손을 입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국제금융자본들 미국을 떠나요. 그러면 당시에 이미 미국은 금융위기에 들어갔었어야 했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을 펼쳤고 그래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니까 다른 나라에 투자된 국제금융자본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국내 저축이 미국으로 빨려가면서 그 금융위기를 차단해주고 경제를 활성화시켰어요. 네. 지난해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국은 그 성장률이 2.1%였다니까요. 근데 그 피해를 가장 크게 받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미국은 지난해 4분기에 그 2.7% 성장을 했는데 우리는 4분기에 마이너스 1.6% 성장을 했어요. 네. 우리나라보다 더 크게 당한 나라들이 있어요. 그거는 어느 나라냐면 제3세계의 경상수지 적자가 만성적인 나라들. 그게 지금 세계적으로 50개국이 넘어요. 이미 외환위기 늪에 빠진 나라도 10개가 넘어요. 그렇죠. 이제 미국이 전형적으로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을 펼쳐서 자기 혼자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반드시 이게 미국으로 다시 부메랑이 돼서 타격을 입혀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하나의 현상, 신호로는 결국 미국이 그 G20 국가들을 소집을 한다든지 협력을 하면서 금리 인하, 그다음에 유동성 공급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는 움직임 이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공동 대응을 해야 돼요. 어느 한 나라만 일방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치면 그거는 파열음이 생기고 결국은 세계 경제가 붕괴로 가는 그 과정이에요. 그게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상황이. 그럼 반대로 그러한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 갈수록 위기의 가능성은 커져가는 거고 결국 터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미국은 자꾸 G7 갖고 뭘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거 갖고 안 된다니까요. G20 아니면 G30이라도 모아야 돼요. 이건 전 세계적인 공동 보조를 맞춰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중국 경제가 사실상 우리가 그쪽의 데이터를 믿을 수 없고 상당히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일 것이다.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경제도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근데 그 이유로 보면 중국 향 수출이 뭐 수십 %씩 줄고 반도체 수출이 30%씩 줄고 막 이런 것들 그러면 우리 경제도 사실 그래서 이번에 4월 달도 수출이 10%가 줄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달러와 대비해서 다른 나라들은 이제 전부 올라오고 있는데 강세를 보이는데 우리는 약세를 보인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요, 우리나라 수출이 감소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뭔가를 봐야 돼요. 지금 흔히들 그러잖아요. 중국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또한 우리나라 수출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또 반도체 수출 특히 이 감소한 게 이제 우리 수출 감소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그러는데 반면에 자동차 수출 같은 건 많이 늘었잖아요. 일반 데이터 보니까 126% 증가했다고. 그 이제 한 면만을 보면 그런 그 오판을 하기가 쉬워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환율이 상승해서 그래요. 환율이 상승하잖아요. 수출은 반드시 줄어듭니다. 첫째는 해외 바이어가 우리 수출업체에 야 환율 올랐잖아. 수출가 깎아줘. 그러면 우리 수출업체 거의 100% 응해요. 그래서 수출은 줄어요. 그리고 그런 요구가 없더라도 풀코스트 원리가 작동을 해요. 이 풀코스트 원리라는 건 뭐냐면 기업은 적정 이윤 플러스 총 비용으로 가격을 결정한다예요. 이건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이미 규명해 놓은 거예요. 실증적으로. 그래서 그 이윤이 커지잖아요. 환율 상승으로. 그러면 기업들은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수출가를 깎아요. 그게 현실에서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우리 원화 가치는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이제 달러 가치는 상승하고. 그래서 같은 물량을 수출하더라도 달러 수출액은 줄어요. 이게 세 번째예요.
네 번째는 명품일수록 가격을 인하하잖아요. 네. 매출액 줄어요. 우리가 그 예전에 EU와 FTA 협정을 체결했잖아요. 네. 그러면 유럽의 명품들 가격은 최소한도 30% 내지 40% 낮출 수 있었어요. 그만큼 관세가 떨어졌으니까. 네. 근데 유럽 명품 업체들은 또 그 FTA가 체결되자마자 가격을 전반적으로 올려요. 왜 그러냐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 명품 매출이 금방 줄어요. 명품 대접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가격이 떨어지면. 그렇죠. 근데 우리 수출은 명품 대열에 이미 올라선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환율 오르면 우리 수출품 가격은 당연히 달러 가치로는 떨어지고 그러면 명품 대접 못 받아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져요. 이제 우리나라 수출이 중국에서 고전하는 이유가 자꾸만 가격 낮춰서 팔려고 그래요. 아, 명품 대접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가격 올려가야 돼요.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이 줄어든 것이지, 뭐 물론 이제 그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수요가 줄어든 것도 있어요. 네. 근데 이거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환율이 먼저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경기 부진이 생겼고 그랬어요. 그래서 뒤에 일어난 일은 원인으로 보면 안 돼요. 그게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래서 환율이 올라서 수출이 줄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경제를 살릴 길은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환율만 안정이 되면. 그러면 환율을 점진적으로 내려야 돼요. 환율을 점진적으로 내리잖아요. 그러면 수출은 반드시 증가해요. 근데 그걸 그 인위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내리게 되면 우리가 보유한 외환보유고 이걸 다 써버리면서 또 IMF 때 우리 그 악몽이 떠오르니까. 지금 정부 지금 대변하고 계시네. 정부가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 그래요? 예. 우리 수출이 줄어들기 직전, 그러니까 2021년도에 우리나라 경상수 적자가 883억 달러예요. 네. 또 환율이 급등해서 수출이 줄어든 지난해에도 우리나라 경상수 적자는 298억 달러예요. 거의 300억 달러잖아요. 그만큼의 거액의 달러가 우리 국내 외환시장에 추가로 공급됐어요. 네. 그럼 우리 원화 가치는 당연히 올라야 되고 달러 가치는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정부가 과도하게 지금 환율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지금 환율을 방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절대 안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우리 이제 선물 시장, 외환 선물 시장 딱 보면 정부 들어온 거 금방 눈치챌 수 있어요. 그렇죠. 한번 쳐다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환율 시장은 놔둬야 된다. 그 상황으로 낮아지게 유도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가 개입해서라도 그걸 낮춰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이제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이래로 정권이 들어서잖아요. 네. 그러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경제 살려내서 국민들의 지지를 더 많이 받아야겠다는 그런 욕심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환율을 끌어줘서 수출을 증가시키고 그러면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고 잘못 믿고 그 정책을 펼쳐요. 그리고 실제로 환율을 끌어올려요. 그 올라가요. 올라가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시장의 힘에 의해서 그 환율 상승이 자꾸만 이 하향 압력을 받아요. 계속 떨어지는 압력을 받는데 정권 초기 한 2년 동안은 정권의 힘이 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제는 개선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주장을 했던 사람들의 이제 힘이 이제 감소하기 시작해요. 그럼 시장의 힘이 더 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시장의 힘에 의해서 다시 하락을 해요. 이게 지금까지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또 문재인 정권, 또 지금 현재의 정권까지 똑같은 패턴으로 네. 계속돼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6% 넘어요. 2021년도에 우리 경상수 적자가 GDP의 4.9%였잖아요. 그 얘기는 그만큼 더 소비해도 상관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5% 이상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환율만 시장에 맡겨두고 점진적으로 하락하게 관리를 했더라면 지금 우리나라 지금 국민소득은 진짜 5만 달러 넘었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 외환보유고 가지고 환율 방어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 이런 거는 반대신 거죠? 지금 정부는 그동안에 이제
외환시장에서 외환을 사들여서 이게 그 환율 방어를 해왔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소위 자금이 소요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주로 이제 한국은행이 그걸 매입해서 이제 그 외환보유고로 쌓는데 그러면 이제 화폐 발행이 그만큼 증가해요. 화폐 발행 한없이 증가시킬 수 없잖아요. 그게 금방 한계에 왔어요. 그래서 저 박근혜 정권에 들어선 다음에는 이제 경상수지 흑자를 즉각 해외로 유출시키는 정책을 펼쳐요. 네. 그래서 현금 보유가 많은 국가 정부 기관을 비롯해서 뭐 투자공사나 뭐 또 국민연금공단이나 이런 정부 산하기관까지 동원한 것은 물론이고 다른 이제 증권사들 또 이제 다른 금융회사들 동원해서 계속해서 경상수지 흑자분을 해외로 유출을 시켜요. 해외 투자라는 미명하에.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수출로 애써 벌어들인 소득을 즉각 해외로 유출시켰어요. 그럼 당연히 내수는 부진해지고 성장률은 낮아져요. 그럼 국민들은 경제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국내에 계속 재투자가 됐어야 되는데. 아이, 그럼요. 국내에서 그게 돌면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될 돈들이 전부 다 외국으로 나갔잖아요. 하긴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일본이 그래서 실패한 거라고. 맞아요. 예, 그 외국 투자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는 바람직하다. 설령 즉각 해외로 유출시키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그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근데 모든 게 과유불급이에요. 그러니까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해요. 일본이 그래서 지금 여러 정책들, 경제학자들, 심지어는 경영학자들까지 동원해서 경제를 살려낼 정책들을 제안받아서 다 시행해 왔는데 하나도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1991년 이래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지금 일본이 초장기 저성장을 하잖아요. 네. 그 근본원이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과유불급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 뭐 인생의 지혜 아니에요, 이거는 과유불급은. 성장률도 과도하면 낮은 것만 못해요. 바로 그 다음에 경기는 급강하해요. 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지금 뭐 우리 환율 1,330원 뭐 전후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상황에서 또 미국과 중국의 뭐 반도체니 IRA법이니 뭐 여러 가지 그 기술 패권 전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수출하기가 참 어려워진 상황이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중국 자체의 문제도 있는데 또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 우리가 더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거 아니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환율,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봤을 때 계속 우리 펀더멘탈을 좀 나쁘게 보면서 환율은 계속 오히려 또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보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펀더멘탈이 약하면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흑자일 수가 없어요. 경상수지 흑자가 대규모였잖아요. 작년에 환율이 올라서 수출이 줄어든 그 그렇죠. 사례를 빼고는. 그것도 하반기 이후에 올해 그 1, 4분기까지는 그랬고 2, 4분기는 다시 우리 경상수지 흑자로 돌아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발 미몽에서 벗어나라.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증가한다. 아니다. 우리 보통 환율이 증가하면 환차이익이 늘어날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기업들의. 아니 환율이 내려가잖아요. 그럼 수출은 반드시 증가한다니까요. 양적으로. 아니 양적으로 실적으로 다 증가해요. 다 증가해요. 네. 그거는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2001년 말에 우리나라 환율이 1,326원이었는데 2006년 10월 달 899원까지 떨어졌어요. 네. 수출업자들 다 도산할 지경에 100달러짜리 수출하던 업체들은 13만 2,600원짜리 수출품이 9만 원도 안 되게 떨어졌으니까 이 수출업체들이 150달러짜리를 개발해야 했었고 200달러짜리를 개발했었어요. 실제로 200달러짜리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2006년 이후에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최강의 경쟁력을 갖추게 돼요. 네.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하다니까요. 망하지 않으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면 어느 기업도 그거 경쟁에서 이겨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의 그 필사적인 노력 덕에 국가 경제의 경쟁력도 높아졌고 2015년에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7.4%까지 증가를 해요. 네. 그게 장기간에 걸친 환율 하락의 영향이라니까요. 또 세계 경제사를 보더라도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경제 번영을 누려요.
반면에 환율이 점진적으로 이게 상승하잖아요. 그 나라는 반드시 쇠락의 길을 걸어요. 그러니까 이 환율 상승과 이 하락,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가 됐을 때, 강세가 됐을 때가 좋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원화 강세.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사실 평균 환율대가 한 1,100원 중반대였잖아요. 요 정도만 다시 돼도 우리 경제는 확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제가 이제 자꾸 뭐 과도한 주장을 한다는 비난을 듣는데 우리 환율은 지금 900원 밑이에요. 아, 그래요? 제가 이 얘기하면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이제 제가 일본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그 일본이 1985년도에 네. 그 플라자 합의라는 걸 강요받잖아요. 네. 거기 사인을 해요.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됐냐? 일본의 엔화 환율이 달러당 240원대에서 2년 만에 120원대로 떨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출은 호조해요. 그리고 경상수 적자는 더 커져요. 그리고 90년대 중반에는 한때 그 엔화 환율이 달러당 74엔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경상수지는 흑자였어요. 네. 4분의 1 토막 나도 버텨내잖아요. 우리 경제가 당시의 일본보다 절대 못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쟁력인 900원대까지 와도 900원대까지 와야 가장 최고의 어떤 경쟁력을 우리가 낼 수 있다. 이렇게 그럼요. 보시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 환율은 참 어려워가지고 네, 가끔 이해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네, 하여튼 지금 어려운 전반적으로 모든 상황, 거시경제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라면 우리 국내 투자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 서학개미라고 해서 미국 기업에 투자하신 분들도 참 많이 있고 지금 환율이 정상화되면 미국에 투자한 사람들은 환차손이 엄청나게 커질 거예요. 지금 1,300원대에서 미국 투자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럼 1억 달러 가져가기 위해서는 1,300억 원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900원대로 떨어져 봐요. 그 회수할 수 있는 돈이 얼마예요? 900억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럼 400억 손실이 나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정부가 그것조차도 지금 우려하는지 환율 상승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1,300원에서 1,200원, 뭐 이렇게 1,100원 이 환율을 유지하려는 요 움직임 이 자체가 아니라 이것도 기본적으로 우리의 그 환율 방어 정책이 1,100원이라든가 1,200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예 이러한 것을 없애야 그래야 원래 우리의 경쟁력이 900원대까지도 오고 그게 더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걸로 이해가 되네요. 저는 그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환율 상승 정책이 막강한 것은 집권 2년 차까지가 끝이다. 환율을 상승시켰는데 경기가 호전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환율 인상 정책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힘을 잃는다. 그러면 시장의 힘이 커지면서 3년 차부터는 환율은 떨어진다. 지금까지 역대 정권이 그랬다. 네. 뭐 1,400원까지 끌어올려 왔지만 결국은 1,000원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장차 우리 환율은 지금 현 정권의 3년 차부터는 하락하기 시작해서 어쩌면 900원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랬을 때 환차손을 생각하시고 해외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말씀이 아주 과감한 환율과 관련해서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신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가족분들 이 방송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어쨌건 달러 약세를 생각한다면은 지금 달러 자산을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고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서 하여튼 환율은 조금 더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한 번 더 모시고 이와 관련해서 좀 더 깊은 말씀 나누도록 하죠.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경제 파국으로 치닫는 금융위기 책의 저자이신 우리 최용식 소장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